대북 전단 살포와 그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단행된 문재인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 라인 인사에 북한이 어떤 평가를 하고 대응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차기 국가정보원장 후보로 내정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은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성사시킨 주역입니다. 박 국정원장 내정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3월 문화관광부 장관 신분으로 깜짝 특사로 발탁돼 북측의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수차례 비밀 접촉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했으며 같은 해 4월 8일 최종 합의 문서를 체결했습니다. 첫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인공으로 정상회담에도 참석해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부친의 큰 업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6.15 남북 정상회담의 공로자일 뿐 아니라 최고 지도자를 만난 접견자이기도 합니다. 정상회담 당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환송 오찬 때 박지원 전 의원의 제의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참석자가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기도 한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이후 남북관계의 파고 속에서도 나름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시종일관 강조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그의 무게감을 마냥 무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된 서훈 국정원장은 박 전 의원과 함께 손잡고 6.15 남북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성공시킨 또 다른 주역입니다. 서 국정원장은 박 전 의원과 소 부위원장의 베이징 비밀 접촉 때 남측 단원으로 참석해 실무 전반을 담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장에 취임한 그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의 정세 변화를 물밑에서 이끌며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첫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기여했습니다. 북한이 무시할 수 없는 20년 전 박 국정원장 후보자와 서훈 국정원장의 케미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발하는 커다란 악재 속에서 돌파구를 열고 협력의 남북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북한 역시 남북관계 역사에서 이들 두 사람의 역할을 모르지 않을 것인 만큼 앞으로 보일 반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공개한 기록영화 문재인 대통령과 평양에서 상봉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박 전 의원이 서훈 국정원장을 옆에 두고 대화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2018년 9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18일에서 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전 과정을 상세히 다룬 기록영화를 방영했습니다. 사진은 정상회담 첫날 목란관 환영 만찬장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박지원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훈 국정원장을 옆에 두고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역시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을 뜻하는 86그룹의 상징이자 선두주자이며 4선의 국회의원 집권당 원내대표를 지낸 거물입니다. 북한 문제와 대북 정책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업무를 전담하는 통일부에 힘이 실릴 수 있음을 예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번 인사를 통한 대북 메시지는 대화와 협력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관건은 북한의 반응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통해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이후 대남 비난을 자제한 채 정세를 관망하며 침묵 모드를 이어가고 있어 북한의 고민도 나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측이 한미동맹 우선 정책에서 탈피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남측 정부에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파격적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섣불리 대화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남측 정부의 경우 국민의 세금을 들인 연락사무소의 폭발을 마냥 없던 일처럼 당장 북한의 대화에 손을 내밀기는 어려워 북한의 선제적이고 유연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외교 안보 진영 교체를 통한 대북 메시지 발신에도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가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갑자기 강경하게 하던 행동을 김정은 위원장 지시 아래 군사적 행동을 보류한 것이 남북공동사무소 파괴를 후회하고 있는 게 아니냐 혹은 남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히 그간 볼턴 회고록이 나오면서 미국과 일본의 알력 가운데 분투해온 한국의 모습이 그려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의견까지도 나오는 등 북한이 섣부르게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큰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전략 중 화전양면 전술은 항상 있어 왔기에 앞으로 행보는 오리무중일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국민 정서도 더 이상은 북한의 지원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재선을 앞두고 북미회담 추진 시 적극 밀어줄 것으로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볼턴도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가 재선 이전에 북한과 회담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쫓기는 트럼프 입장에서 북한과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극적으로 종전선언이 이뤄져 약간의 제재가 해제될 실마리가 보이면 극적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 정황 가운데 한국은 일면 북한이 신뢰는 안 가더라도 큰 그림을 위해 적극적으로 북미 회동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남북사무소 폭파 문제는 한국이 포용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좀 특이한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바로 노동당 중앙군사위를 개최를 했죠. 이와 맞물려서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그와 관련해서 또 미국은 야릇한 움직임이 있고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의 SLBM 움직임에 미국은 해군, 공군 합동 작전을 준비하고 훈련에 나서고 전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했다. 김정은이가 전쟁 억제력 강화 논의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주말에 보도가 쫙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도 이제 봤는데 이 김정은이 여기에 나온 김정은이가 좀 어려 보이지 않던가요? 좀 어려 보이고 병색도 별로 없고 그리고 좀 그 체중도 좀 줄은 것 같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려 보였어요. 뭐 어쨌든 뭐 그건 뭐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에서 뭐가 나왔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동신문입니다.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5차 확대 회의를 지도했으며 별도로 노동당 중앙군사위 비공개 회의를 실시했다. 이 비공개 회의에서는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 정세와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 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 동원 태세를 점검하고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 문제들을 토의했다. 핵심적인 중요 군수 생산 계획 지표들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라고 이제 노동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게 보면 뭐 김정은이가 직접 했든 안 했든 어쨌든 뭐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자, 그동안은 핵전쟁 억제력을 점검한다. 갖춰 나가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핵을 뺐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뭐 다른 언론들에서는 자, 이번에 좀 톤 다운을 해서 좀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지만 자, 4차 확대 회의에서 또 그 전까지도 핵전쟁 억제력 강화하라 라고 지도를 했는데 5차 회의에서 또 그 이야기 할 필요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계속 스탠딩 오더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추가로 저는 다른 분야의 전략도 더 강화하라 이런 이야기였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이번에 뭐 핵 뺐으니까 이제 얘들은 핵 이런 거 안 하고 뭔가 조금 미국의 눈치 이런 거 조금 또 배려 이런 거 좀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핵 전쟁은 그대로 지금 4차 회의 때 했으니까 계속 가는 거고 5차 회의는 지금 보니까 미국이 비정규전 제가 뭐 이 미국의 헬기들 대거 지금 들어오고 지금 여러 가지 비정규전 전력들이 대규모로 들어오고 수송기 들어오고 또 일본 그 도쿄 북쪽 기타 간토 지역에서 대규모 공중 강습 훈련하고 그랬던 수송기들이 한국 오산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이런 이야기 계속 해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비정규전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억제력 강화하라 라는 것과 함께 핵심적인 중요 군수 생산 시설 그러니까 핵시설 기존에 다 해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그들이 만들고 있는 SLBM 그리고 잠수함 전략 잠수함 지금 만들고 있는 거 확실하게 마무리 잘 지어라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의 전쟁 억제력이자 핵심적인 중요 군수 생산 계획은 바로 잠수함 전략이다. 잠수함과 그에 꽂아서 쏠 수 있는 탄, 즉 SLBM이죠. 이 관련해서 미 의회 조사국이 마침 7월 14일 현재 시각 우리 시간으로는 7월 15일 날 이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북한은 한반도 지역 내에 구축된 한미연합군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무력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SLBM 진전은 지상의 사드 레이더 사각지대인 바다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지상 기반 사드 요격 체계를 무력화하는 노력이다.
북한은 미북 고위급 외교 접촉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적극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전시키고 있으며 지난 2년간 SLBM 관련 체계의 속도를 급속히 높여가고 있다 라고 미 의회 조사국이 7월 14일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이런 것 뚫기 위해서 SLBM 지금 뭐 핵심적으로 좀 개발하고 있고 그거 지금 곧 뭔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의회 조사국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곧 SLBM 나오겠죠. 그러면 이 미국의 의회 조사국만 이렇게 이야기하냐, 저만 이렇게 이야기하냐? 아니죠. 마침 이 7월 18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지난 주말에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이 관련해서 좀 큰 보도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국방연구원 또 이제 한국의 정치학자 이런 사람들이 쭉 이 SLBM 관련한 이야기를 7월 들어서 쭉 하고 있는데, 자, 지난 주말 7월 18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는 보류지 취소가 아니다. 미 대선을 겨냥해 SLBM 최악의 경우에는 ICBM 발사 가능성도 높다 라고 보도를 했고요. 또 같은 날 10월 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 군사력 과시 목적의 SLBM 발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또 아사히 신문은 그렇게 분석하고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 그때 이짝저짝 즈음에서 북한은 SLBM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월 8일 한국 국방연구원 카이다에서는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북한의 향후 도발은 SLBM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준비를 마치고 발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산정책연구원의 박원곤 연구위원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북한 문제가 대선 가도의 악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며 SLBM은 가장 훌륭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이 북한 전문가들 다 SLBM 발사 가능성 아주 높이 보고 있고 그 시기는 10월 10일 전후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텐데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10월 10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하는 것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걸림돌이죠. 북한이 SLBM 쏘고 더 나아가서 ICBM 쏘고 이러면은 야 잘했다고 하더니 과거 클린턴보다 오바마보다 잘했다고 하더니 뭐야 결국은 도라미 타불 아니냐. 그러면서 더 핵전력 또 미사일 전력 강화시켜준 게 트럼프 당신 아니냐 라는 민주당의 공격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억제하려는 것인지 철수시켰던 B-1B 폭격기를 지난 주말에 한국 동해로 싹 집어넣고 그리고는 이제 괌으로 재배치를 했어요. 자, 7월 18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그리고 일본 항공자유대가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 공군 제37 원정 폭격 비행대 소속의 B-1B 폭격기가 동해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제201 그리고 204 비행대 소속의 F-15J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괌에 재배치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난 4월 말에 미국은 괌에 배치되어 있던 B-52 폭격기를 미국으로 철수를 하면서 영구히 돌아갔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폭격기 전력은 전략 폭격기 전력은 반드시 미국에서 출격할 것이다. 이러고는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에 5월달에 들어와서 미국의 B-1B 폭격기 3대가 괌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괌에서 한 달 동안 작전을 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5월 한 달 내내 동중국해 갔다가 남중국해 갔다가 홍콩 앞으로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동해로도 여러 번 들어왔었죠. 그렇게 해서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는 또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래서 5월이 마치면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냐? 아니죠. 그러면서 B-52 폭격기를 또 괌의 알래스카의 엘슨 공군기지에 또 배치를 해서 이제는 북쪽에서 B-52가 계속 6월 한 달 동안 내려왔었어요. 그거 이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7월 들어왔더니 그 엘슨에 있던 B-52가 어디 갔는가 했더니 그것도 지금 보이지도 않고 미 본토에서 B-52가 한 대 쫙 날아와서 동해 쪽으로 무력 시위를 하고 그리고는 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죠. 그리고는 지난주 말에
P-52 폭격기 2대가 다시 괌으로 들어왔는데 알래스카를 거쳐서 오츠케이를 거쳐서 동해로 들어와서 일본의 204 비행대의 F-15J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면서 동해를 무력 시위를 하고, 그리고는 거기서 바톤 터치를 해서 일본 큐슈 섬 쪽에서 바톤 터치를 해서 201 비행대, 오키나와에는 201 비행대 소속의 F-15J들이 다시 엄호를 해서, 그리고는 이제 오키나와를 거쳐서 괌까지 가서 지금 괌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걸 배치했다 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게 기착했다가 아니고 배치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그리고 아마 8월 중순, 최소 중순 이후까지는 이 B1B가 괌에 배치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는 B1B가 이 동해 쪽으로 들어와서 무력 시위를 하고, 또 홍콩 관련해서, 대만 관련해서 이 B1B가 뭔가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작전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이제 보게 될 겁니다.